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황병태 선생이 과장 시절 경제외교 현장에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기획원 국장 및 운영차관보 시절 그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병태 과장은 1967년 4월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으로 승진합니다. 당시 그는 32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공공차관 과장 시절인 1965년부터 종합제철소 건립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종합제철소 건립은 사업 성격상 상공부 업무였지만 외저 도입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경제기획원이 관여하였는데 창구 일원화가 필요해지자 그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제철소 관련 외자 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인 미국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도 없는데 종합제철소를 짓는 것은 무리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서동 역시 관심을 갖는 듯 하다가 이후 관심이 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종합제철소 건립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과의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사단이 1965년 한국을 찾았는데 이들 역시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철강 수요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차관 도입에 난항을 겪자 황병태 과장은 두 가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 공공차관과에서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합제철 추진단입니다. 단장으로는 대한중석 박태준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추진단은 이후 종합제철 주식회사로 개칭되었으며 종합제철소 건설 추진 과정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사장은 포항제철 초대 사장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결국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입니다. 황병태 과장은 이 이론을 근거로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충분히 설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 민간업체들의 주도로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차관단은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 당국이 반대하자 한국 정부가 다른 경로로 수출입은행에 접근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세계은행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무산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무산된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은 결국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후 추진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양윤세 선생에 관한 소개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황병태 선생이 과장 및 국장으로 있으면서 관여했던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은 결국 그가 담당한 기간 동안에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노력을 실패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차관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 속에 얻은 교훈과
경험들이 결국 포항제철소가 건립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의 황과장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지자 나중에는 대통령이 그에게 경제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공업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국장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그에게 청와대로 들어와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회의인지도 모른 채 그가 도착했을 때 재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식사가 이루어진 뒤 대통령이 대뜸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양강댐에 대한 황 국장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구권 자금을 이용한 소양강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 댐은 애초에는 한강에 홍수가 범람하자 홍수를 막기 위해 다목적 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댐을 어떠한 형태로 건설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제방을 높여 곧댐을 쌓아 홍수 관리를 위한 다목적 댐으로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일단 발전 설비를 갖춘 젖댐을 만들고 필요시 나중에 곧댐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소관 부처인 건설부 장관이나 김학렬 경제수석은 원래 계획대로 곧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사장이나 장기영 부총리 등은 젖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소관부처 국장도 아닌 그를 불러 의견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곧댐을 짓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직속 상관인 장 부총리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들은 박 대통령은 황 국장 말이 맞는 것 같다며 곧댐을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이 일화는 박 대통령이 황병태 국장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건설 사업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획원 경제협력국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댐을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인가는 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이는 정부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황병태 국장은 통계국장을 거쳐 1970년 3월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로 승진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중공업 추진단 단장을 맡은 것입니다. 이 추진단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진단은 어떠한 분야를 우선 육성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갔고 결국 4대 핵심 공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4대 핵심 공장에는 주물선 공장, 특수한 공장, 중기계 공장, 조선소가 해당됩니다.
4대 핵심 공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7주차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면서 중공업 추진단이라는 명칭도 4대 핵공장 사업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업 분야가 선정된 뒤에는 공장을 만들 기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조선소, 신진자동차, 대한주철공업사, 풍산금속에게 공장 설립을 맡기고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 풍산금속과 현대조선소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풍산금속은 원래 식기류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비철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진자동차와 대한주철공업사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 핵심 공장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화의 효시를 이루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병태 선생은 단장으로서 4대 핵심 공장 사업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중화공업화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차관보를 끝으로 경제관료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39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79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KDI 연구위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장 등을 역임한 뒤 1988년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이선 국회의원, 주중대사 등을 지냈으며 이후 대구 한의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세, 황병태 두 분의 경제관료로서의 활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1960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외교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세계를 누비며 외자 도입 협상에 실무자로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러한 활약은 경제개발을 추진하기에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던 한국이 외자를 활용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전개해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6주차 강의에서는 양윤세, 황병태, 경제외교 현장을 누비다 라는 주제로 양윤세, 황병태 선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최영섭, 김재관, 과학자로서 산업화의 기틀을 닦다 라는 주제로 최형섭, 김재관 두 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